자, 이제 캐슬 시즌2 만인지상 설명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시즌2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즌2가 시즌1과는 조금 다르게 되게 복잡해졌어요. 세력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동시에 여러 군데에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싸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 공작까지 연결되어서 되게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꽤나 스토리가 길어요. 그래서 이 시즌2 만인지상을 두 번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 지난번 시즌1 때 어떻게 끝났죠? 세계관 최강자였던 백도찬을 김신이 결국 꺾으면서 김신이 1장이 됐어요, 이제. 그리고 선진무역이랑 골드랑 모리가 사라지면서 그 자리에 백이와 이스크라가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캐슬에는 홀딩스, 호텔, 화진기획, 하성, 백이, 이스크라 이렇게 6개의 기둥이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선진무역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 회사 자체가 그냥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 무역 일이라던가 선진무역이라는 회사에서 하던 일은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백이가 이어받아서 하게 됩니다. 근데 무역회사잖아요. 그래서 외국에도 자주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나가 있냐? 동남아에 나가 있는 것에서부터 시즌2가 시작이 돼요. 이제 동남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동남아의 적군들과 백이 세력이 싸우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누가 등장하느냐? 피우진이 등장해요. 피우진 여러분 기억하시죠? 시즌1에서 10강이었던 남궁혁을 각성하면서 꺾은 사람이 바로 피우진입니다. 물론 혼자 온전히 잡은 건 아니에요. 라인전 하다가 중간에 정글 개입 와가지고 겨우겨우 남궁혁을 따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피우진이 남궁혁을 잡고 꽤나 센 사람으로 각성을 했다. 시즌2 시작에서도 피우진이 얼만큼 센 정도인지를 알려주게 되는데 맨주먹으로 총 들고 싸우고 있는 녀석들 틈으로 침투해서 다 정리를 해버립니다. 막 총 탁 잡고 그냥 패고 그 동남아 총 들고 설치는 그 녀석들을 다 피우진이 정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피우진이 야 꽤나 세졌구나. 그냥 보통 옛날 피우진은 아니구나. 윤덕수한테 쫄아있던 피우진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동시에 또 새로운 뉴페이스가 등장합니다. 누구냐면은 얘는 캐슬 홀딩스 소속인데 마준영이라는 애예요. 마준영이 누구냐? 캐슬 홀딩스의 경호대장인 마하경의 동생이자 경호대 부대장입니다. 근데 얘가 엄청 무지막지한 녀석이야. 당연히 덩치도 엄청 크긴 하지만 힘이 엄청 셉니다. 당연히 싸움도 잘하겠죠. 얘가 처음에 어떻게 등장하냐면은 미국의 교도소에 갇혀 있어요. 미국 교도소에. 마피아나 갱단을 상대로 막 혼자 막 설쳤다 이런 식으로 묘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부터가 보통에는 아닌 거예요. 혼자 막 마피아들 사이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막 설치고 초토화를 만들었다는 게 얘가 무지막지한 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 교도소에서도 난리를 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입가리개를 하고 있고 두 손을 이렇게 구속당한 채로 있어요. 근데 얘가 이 두 손을 구속당한 채로 발차기로 교도소 문을 날려버립니다. 교도소 문이 막 나무 문, 플라스틱 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있는 그런 문이 아니에요. 철문이에요, 철문. 철문을 발차기로 날려버려. 부셔버려요, 그냥. 심지어 팔이 구속돼 있잖아. 그 갓오브 하이스쿨에서 진태진 알죠? 진태진이 굉장히 센 사람이거든요. 태권도를 했기 때문에 발차기를 굉장히 잘하는데 팔이 한쪽 잘리고 나서 균형이 살짝 안 맞아서 위력이 반감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지금 마준영은 어때? 팔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속되어 있어. 근데 그 상태로 발차기를 했는데도 교도소 문을 부실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녀석이다. 그래서 제가 웹툰으로 그걸 처음 봤을 때, 이 마준영을 처음 봤을 때, 야, 큰일 났다. 드디어 김신이 백도찬을 꺾고 이제 1장이 되었지만 부상을 입고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복수할 길이 먼데 이렇게 무지막지한 놈이 또 등장하면은 이거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마준영이 등장을 하고 이제 미국에서 마하경과 함께 동남아로 이동을 하는데 왜 동남아로 이동을 했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동남아에 누가 살고 있었냐? 백도찬이 키웠던 킬러단의 단장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킬러단의 이름은 스케일이라는 이름인데요. 스케일이 크다,
스케일이 작다 이런 스케일이 아니라 비늘이란 뜻입니다. 비늘. 왜 비늘이냐? 제가 시즌 1에서 생략한 것 같은데 백도찬이 이스크라 시절 때 갖고 있던 킬러 네임이 뭐였냐면은 파이톤이라는 네임이었어요. 그러니까 파이톤이 뭐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엄청 큰 뱀 있거든요. 걔가 파이톤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뱀이야, 뱀. 그래서 자신의 킬러 네임인 뱀에서 따온 비늘이라는 뜻의 스케일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스케일 단장이 일을 꾸미는데 무슨 일을 꾸미냐? 이제 우리 상사였던 백도찬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복수심에 최민욱을 도발하고 김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최민욱을 도발하는데 어떻게 도발하냐면은 포로로 잡혀있던 어떤 애의 등가죽을 벗겨서 그 등가죽에다 혈서를 써서 최민욱한테 보내.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한 도발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도발을 받게 된 최민욱이 마준영이랑 마하경 그리고 경호대를 동남아로 보낸 거죠. 스케일 단장을 처리하기 위해서. 스케일 단장, 이제 백도찬이 직접 키운 킬러단의 단장이니까 꽤 셀 거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굉장히 허무하게 퇴장합니다. 마하경에 의해서 굉장히 허무하게 손쉽게 제압을 당하고 죽게 된다. 그래서 동남아에서 있었던 일은 끝났다. 근데 그 스케일 단장, 킬러단 단장을 누가 사주한 거냐? 혼자서 꾸미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누가 뒤에서 도와줬냐? 시즌 1에서는 등장만 했었던 사진기획의 유우성이라는 사람이 사주를 한 거예요. 몰래 뒤에서 일을 꾸민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유우성이 시즌 2에서는 뭔가 일을 꾸미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동남아에서의 일이 다 마무리되고 나서 이제 최민욱이 자 이제 캐슬에 백이랑 이스크라가 새로 들어왔는데 물론 백도찬도 죽이고 모리랑 골드도 다 한 번에 치운 그런 실력자란 건 알지만 그래도 정식으로 한번 검증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교류회라는 것을 열게 됩니다. 교류회는 원래 친목을 다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류회는 뭐냐면은 각 세력에서 한 명씩 나와서 두 세력이, 그러니까 두 명이 맞짱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력에 있는 구성원이 얼마나 센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교류회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기존의 캐슬 멤버였던 멤버도 있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멤버들도 있잖아요. 모든 단체에선 다 그래. 텃세가 있습니다. 텃세가. 군대에서도 신병 들어오면 어때요? 항상 질문들 하잖아요. 야, 누가 잘생겼어? 야, 여기서 네가 싸워서 이길 만한 애 한 명 골라.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캐슬도. 어떤 텃세를 부리냐? 기존 세력들한테 어드밴티지를 주는데, 혜택을 주는데, 기존 세력만 지목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상대를 지목할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백이랑 이스크라는 지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백이가 4번 선택당하면 4명이 다 나가야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또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는데 기존 세력들만 중간에 중단을 할 수 있는 중단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팀에서 철수를 내보냈어요. 상대편에서 돌쇠를 내보내. 싸우다가 우리 팀 철새가 조금 불리할 것 같아. 그럼 중단하면 그냥 중단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중단을 못하면 어때? 아무리 철수가 맞고 있어도 중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수가 죽을 수도 있는 거지. 백이랑 이스크라 입장에서 어때요? 어중간한 애를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보내는 우리 팀 동료를 죽지 않게 하려면 최대한 강한 애를 내보내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강한 애를 내보낸다는 거는 결국 그 세력이 가진 가장 강한 패를 그냥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이 교류회라는 게 캐슬 당사자 내에서도 이 새로운 녀석들의 실력을 검증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독자들 입장에서도 뉴페이스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 뉴페이스가 얼마나 강한 녀석들인지를 알게 해주는 장치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류회에서 총 4번의 싸움이 있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스크라랑 화성그룹이 싸우게 되고 또 이스크라랑 호텔이 싸우게 되고 그리고 백의랑 홀딩스 마지막으로 또 백이랑 하성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화진기획 유성은 나는 선택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냥 나는 구경만 할 거예요. 고스톱 칠 때 나는 광팔게 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누가 싸우느냐? 누가 새로 등장하고 누가 실력을 보여주느냐? 이스크라에서는 세계관 설명회 때 잠깐 언급을 했었던 차가운 눈 계파의 리더인 구스타프라는 애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파 리더라는 거는 굉장히 세다는 거거든요. 최소 10강급이라는 거야. 그리고 상대편인 화성그룹에서는 화성의 3석, 그러니까 넘버 3죠. 넘버 3인 조석중이라는 녀석이 나옵니다. 조석중도 굉장히 덩치가 커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구스타프보다 덩치가 좋다고 묘사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구스타프가 화성의 넘버 3 조석중을 원콤을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서 있어. 그냥 이렇게 서 있다가 조석중이 막 몇 대 때리거든요. 꽤나 진심 펀치 몇 번 해. 근데 그냥 팍팍팍 맞고 있다가 코웃음 치면서 한 번 원펀치 빵 하니까 조석중이 날아가 버려. 이걸 보고 기존 캐슬 세력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냐? PTSD가 와. 무슨 PTSD가 오냐면은 저 압도적인 모습은 옛날에 백도찬 아닌가? 잠깐만, 이 구스타프라는 애가 백도찬급이라고? 라고 생각을 하면서 PTSD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깜짝 놀라게 된다. 또 두 번째 매치, 이번에도 이스크라잖아요. 이번에는 김신이 원래 있었던 뜨거운 피 계파의 새로운 리더인 그롤라라는 녀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상대 호텔에서는 벨보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이필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이필도도 꽤나 싸움을 잘하는데 약간 속도를 주 무기로 쓰는 느낌? 그리고 리듬감 있게 막 통통 튀면서 발차기도 하고 주먹도 하고 이런 느낌인데 이거 역시도 그롤라가 이깁니다. 근데 구스타프가 조석중을 때려눕힌 것처럼 엄청나게 압도적인 느낌은 아닌데 누가 봐도 이필도가 상대하지는 못하겠구나 라는 분위기를 풍기고 끝나게 돼요. 이제 캐슬의 기존 세력들은 이스크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야, 이스크라에는 엄청난 실력자가 굉장히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지금 봤던 구스타프도 백도찬급이고 그롤라라는 녀석도 거의 동급이고 그리고 이번에 나오진 않았지만 똑같은 계파 리더인 자유로운 영혼팀의 아킬라라는 애도 당연히 그 정도로 셀 거니까 야, 이스크라라는 집단은 엄청난 강자가 모여있는 집단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매치로 이제 백이에서 피유진이 등장을 하고 홀딩스에서는 경호대 부대장 중에 한 명인 마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피유진 대 마크는 사실 압도적인 그런 싸움은 아니지만 열심히 싸웠다. 그래서 피유진이 결국 겨우 이겼다라고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마크한테 좀 밀렸지만 결국 흐름을 되찾은 피우진이 마크를 이겼다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놀랍게도 김신 vs 류지학. 류지학 기억하시죠? 같은 10강이었던 최달천을 손쉽게 제압했던 10강 중에서도 상위 실력자인 류지학과 백도찬을 꺾은 명실상부 1장 김신이 붙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둘 다 주 무기인 칼을 들고 싸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류지학이 얼마나 쓰냐면은 김신이 기술을 쓰거든요. 무슨 기술을 쓰냐? 백도찬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백도찬식 찌르기, 다른 말로는 엇박 찌르기라고도 부르는 이 찌르기 기술을 쓰는데 원래라면 피할 수 없는 기술이야. 그러니까 저도 그 기술이 100% 이해되는 건 아닌데 어렴풋이 이해하기로는 이런 느낌이에요. 복싱을 할 때도 리듬이 있잖아요. 원투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피할 수 있다는 말이죠. 물론 저는 못 피하지만 칼도 마찬가지야. 찌르는 것도 리듬이 있다는 거예요. 원투. 근데 엇박, 원래 찔러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 그거보다 조금 더 빠른 타이밍으로 찌르는 거야. 그러니까 못 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류지학이 그걸 피해버려요. 류지학도 엄청 센 녀석이구나. 심지어 류지학이 나올 때 류지학 소개로 어떤 나레이션이 나오냐면은 몸에 자상이 없대요. 그러니까 류지학 무기가 칼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근접전을 한다는 건데 칼을 맞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고 세다는 거죠. 그래서 김신이랑 류지학이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최민욱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싸움 잘 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게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자, 우리 동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밀고 있는 VIP가 대선에서 당선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VIP가 당선이 되면 우리 모두가 더 큰 돈을 벌 수 있고 그리고 나는 뒷세계의 정점이 되고 완벽한 왕으로서 군림할 수 있게 되는데 혹시 나의 이 계획과 나의 꿈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치 않겠습니다라고 또 한 번 반협박을 하면서 엄포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단도리를 하는 거야. 대선 기간 동안 제발 얌전히 있어. 사고 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교류회가 끝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최민욱 회장이 그렇게 단도리를 쳤는데 놀랍게도 교류회가 끝나자마자 두 사람이 단독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움직인다는 건 뭐냐? 다른 마음을 품고 나의 야망을 가지고 단독 행동을 했다는 거야. 누가 움직이냐? 먼저는 김태훈, 하성그룹의 김태훈 회장이 움직이는데 누구를 찾아갈까요? 최민욱 회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최민욱 회장님, 저희 아버지 김용성 회장 말고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아시다시피 나이가 많기 때문에 회장님을 오랫동안 모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젊지 않습니까? 저는 회장님을 오랫동안 모실 수 있습니다.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캐슬 홀딩스 밑으로 들어가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최민웅이 그 말을 듣고 오케이 잘 알겠고 만약에 너가 우리 홀딩스에 들어오고 싶으면 너가 가지고 있는 가장 센 사람 류지학을 홀딩스에 파견해. 그러니까 하성의 가장 큰 칼을 포기하라는 거죠. 대신에 하성그룹에는 우리가 류지학을 가져왔으니 캐슬 경호대 일부를 보내서 보호해줄게 라고 하면서 사인진이라고 하는 부대장과 경호대 일부를 파견을 보낼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견을 보내준다는 건 그냥 보호해준다는 게 아니죠. 김태훈을 계속 감시하겠다라는 거예요. 김태훈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는 회장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캐슬 홀딩스와 함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움직인 사람은 누구냐? 유우성입니다. 아까 나왔던 화진기획의 유우성. 유우성은 김신을 찾아가요. 그래서 김신을 찾아가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호텔이든 홀딩스든 하성이든 이스크라든 다 그냥 제껴버리고 우리 젊은 피 둘이서 모든 것을 나눠 갖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김신이 여기서 하나 물어봐요. 야, 우리 팀에 서진태가 있는데 그거 괜찮겠어? 라고 말해. 무슨 뜻이냐면 서진태가 옛날에 좀 더 젊었을 때 몇 년 전에 홍콩에서 난리를 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진태의 별명 중에 하나가 홍콩 최악의 악마야. 근데 이 난리를 칠 때 무엇을 했냐면은 유우성의 배다른 형인 류카이라는 녀석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유우성 입장에서는 서진태가 내 형을 죽인 사람인 거야. 물론 유우성과 류카이가 막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내 형을 죽인 사람인 거죠. 그래서 김신이 야, 너네 형 죽인 서진태 우리 팀에 있는데 그거 알고도 편먹자고 하는 거야? 라고 하니까 유우성이 고민하다가 오케이, 큰 일을 하는데 그런 사적인 일 때문에 큰 일을 방해할 순 없지. 그것은 내가 감수하겠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김신이 뭐라고 하느냐? 복수는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유우성의 제안을 까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김신은 답정 넣은 거야. 서진태 이야기 굳이 하지 않아도 유우성이 괜찮다고 하든 안 괜찮다고 하든 어차피 그 제안을 깔 생각이었어요. 근데 애초에 김신이 그 제안을 받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김신의 목표는 어쨌든 캐슬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우성과 손잡을 이유가 없는 거지 사실. 화진기획도 무너뜨릴 대상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래서 김신이 그 제안을 까버리는데 그 제안을 까고 나서 김신이 어디를 가느냐? 일본을 가게 돼요. 일본. 왜 일본에 가냐면요. 사실 결국 백이라는 세력은 캐슬 전체에 비하면 큰 세력은 절대 아니거든요. 왜냐면 지금 하성그룹도 홀딩스 편으로 이동했고 호텔 캐슬도 홀딩스와 원래 붙어있고 유우성은 방금 제안을 거절했고 이스크라는 원래 좋은 관계였지만 이스크라도 지금 다른 마음을 먹고 홀딩스에게 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홀딩스에게 이스크라의 실력자들을 용병으로 계속 제공하면서 큰 돈을 벌려고 하는 속셈이 있어요. 결국 김신과 백이는 혼자예요. 근데 혼자로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이 캐슬에 복수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일본을 건너갑니다. 시즌 1 때 오도화를 제거할 때 도움을 줬던 히데라는 사람에게 요청해서 일본의 야쿠자 회장인 이와시로 신스케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아까 마치 김태훈이 최민욱한테 제안한 것처럼 회장님 몰빵하지 마시고 분산 투자하십시오 라고 제안을 해요. 사실 원래 최민욱이 일본 야쿠자랑 중국 삼합회랑 동맹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한중일 동맹을 맺은 거야. 그러니까 이와시로 신스케 회장도 최민욱이랑 동맹인 상황인데 김신이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장님 주식 해보셨죠? 주식할 때 삼성전자에만 넣으십니까? 아닙니다. 다른 것도 넣지 않습니까? 최민욱한테만 몰빵하셨다가 쪽박 차시면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저한테도 투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도와달라고 하냐? 당분간 한국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에도 개입하지만 말아주세요. 관여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세력이라도 우리가 상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상대방의 쪽수를 줄이는 목적으로 김신이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와시로 신스케는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대신 최민욱 회장이랑도 동맹이기 때문에 자신의 후계자인 사사키 신겐이라는 사람만 홀딩스에 보내줘요. 막 엄청난 병력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최민욱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후계자를 보내는 거죠. 근데 이 후계자인 사사키 신겐은 어떤 사람이냐? 현재 일본 일장이에요.
과거 전성기 오도화랑 비슷하다고 동급이라고 표현이 되는 그러한 실력자입니다. 일본 일장. 얼마나 세냐면은 작중에서 이러한 장면이 나와요. 손으로 사람 입을 찢어버려. 그 정도로 센 녀석입니다. 그리고 신겐의 특징은 백발이고 덩치가 엄청 큽니다. 그리고 신겐이 가지고 다니는 무기가 뭐냐면은 엄청나게 큰 칼이야. 엄청 길어. 그 칼의 이름은 대극인데 이 대극을 항상 쓰진 않고 이런 느낌입니다. 내가 인정한 실력자랑 싸울 때 쓰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롤 할 때 스펠을 최대한 아껴두잖아요.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대극이라는 무기가.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여기까지 정리해보자면 김태훈은 최민욱과 편을 먹게 됐고 유우성은 김신에게 접근했지만 까였고 김신이 일본 야쿠자에게 접근을 해서 당분간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여하지 말아달라라는 그런 제안을 한 상태이다. 그리고 일본 회장은 자신의 후계자인 사사키 신겐을 홀딩스에 보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설명 들으면서 교류회 파트 설명 들으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포인트가 있었을 거예요. 세계관 설명회랑 시즌1 설명회를 잘 들으신 분은 뭔가 이상한 게 있는데라고 느꼈을 거야. 뭐냐면은 이스크라의 뜨거운 피라는 계파장 리더가 그롤라라고 했잖아요. 새로운 리더라고 이야기하면서. 근데 원래 리더가 누구였어요? 매드베디였거든요. 백도찬이랑 싸울 때도 좋은 합을 보여줬던 매드베디가 뜨거운 피의 리더인데 지금 갑자기 교류회 때는 매드베디랑 일전에 나왔었던 크리사랑 라텔이 나오는 게 아니라 뜨거운 피라고 소개됐는데 다 새로운 멤버로 소개가 됐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사실 이스크라 내부에서 세대 교체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스크라라는 집단은 기본적으로 킬러 집단이기 때문에 확고한 한 명의 리더가 없거든요. 근데 그 이스크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리사라는 여자예요. 리사. 근데 리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 싸움 실력으로 대표가 아니라 마담이에요. 마담. 그러니까 일거리를 물어와서 킬러들에게 적절하게 나눠주고 또 돈을 벌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리사. 그러니까 킬러들에게 퀘스트를 계속 주고 돈도 벌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리사인데 그 리사가 세대 교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일환으로 기존 뜨거운 피의 리더였던 매드베디를 제끼고 새로운 멤버들로 뜨거운 피를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매드베디가 그롤라랑 싸우면서 지고 결국 죽게 되는데 실제로 매드베디를 죽인 사람은 그롤라는 아니야. 누구냐면은 차가운 눈 계파의 멤버 중에 한 명인 블랙맘바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블랙맘바는 에스파 광야 세계관에 나오는 블랙맘바는 아니에요. 굉장히 차갑고 사이코 같은 그러한 녀석이 블랙맘바라는 녀석인데 얘가 매드베디를 마지막을 작업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작업하냐면은 매드베디의 가슴에 칼을 천천히 꽂아 넣으면서 웃으면서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매드베디를 죽여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블랙맘바의 안티팬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됩니다. 완전 사이코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스크라 내에서 리사가 세대교체를 마음대로 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자연스럽게 킬러니까 임무나가 다 죽으면 새로운 멤버 들어오고 이렇게 교체가 돼야 되는 건데 일부러 제끼면서 자기가 넣고 싶은 팀원들 막 넣고 있는 거잖아요. 리사가. 그것을 자유로운 영혼의 리더인 아킬라가 알게 됩니다. 아킬라가 그것을 알게 되고 깊은 고뇌에 빠져요. 이 아킬라는 이스크라라는 단체 자체를 굉장히 사랑하는 녀석이거든요. 근데 자신이 사랑하는 이 단체를 리사가 제멋대로 망치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사를 찾아가서 설명해보라고 이야기하고 막 그러는데 그때 아킬라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도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 아킬라가 막 화나가지고 리사가 있는 곳을 그냥 꽝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마피아들이 리사랑 지금 일 얘기를 하고 있었어. 마피아가 리사한테 의뢰를 하고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아킬라가 그냥 난입해가지고 야 됐고 지금 나랑 당장 얘기해. 얘네들 다 내보내고 나랑 얘기해 이러니까 마피아 부하들이 너 뭐야 이러면서 총 꺼낸단 말이에요. 근데 아킬라가 권총, 리볼버 있죠, 리볼버를 탁 꺼내더니 동시에 3명을 저격해버립니다. 총성이 한 발 들렸는데 동시에 3명을 제압했다라고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킬라는 총을 엄청나게 잘 쏘는 녀석인 거예요. 그래서 아킬라의 간격에 들어오면 하나님도 아킬라를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존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아킬라가 그만큼 세다. 그리고 이스크라도 지금 리사가 제멋대로 마음대로 하면서 캐슬 홀딩스와 함께 가게 되었다. 근데 매드베디가 죽었잖아요. 매드베디는 김신과 동료이자 굉장히
친한 친구이기도 했거든요. 왜냐면은 김신이 처음 이스카라에 들어갔을 때 그 당시 뜨거운 피 리더가 매드베디였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랫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하면서 지냈던 동료인데 그 매드베디를 리사가 제꼈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개빡돕니다. 엄청 화나요. 그래서 그 장례식 자리에 가서 이스크라도 적으로 돌려버립니다. 언제 내 기분이 바뀌어서 이스크라를 폐기 처분해버릴지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크라한테도 선전포고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매드베디 장례식이 끝나고 원래 뜨거운 피 애들 있죠. 라텔이랑 크리사, 그리고 옛날부터 동료였던 크로트랑 샤이어, 이런 애들을 베기에서 고용을 합니다. 야, 그냥 너네 어차피 이스크라 나올 거니까 우리랑 함께 하자 라고 하면서 고용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어떤 계획을 이야기하냐면은 이제부터 화진 기획이랑 싸우게 될 텐데 그 싸움부터 한 번에 최민우까지 제껴버릴 것이다. 한타 한 번으로 경기 끝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화진 기획과 먼저 붙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준비의 일환으로 서진태를 홍콩으로 보냅니다. 홍콩이 화진 기획 본진이거든요. 그래서 홍콩으로 보내서 좀 조사를 해오고 그리고 유우성의 약점이 있으면 좀 알아오고 이런 목적으로 진태를 홍콩으로 보냅니다. 동시에 유우성 역시도 백이랑 싸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준비를 하느냐? 김신이 사실 엄청 세잖아요. 백도찬을 이기고 1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김신을 상대할 김신의 대항마를 섭외하는데 그 대항마가 누구냐? 유우성의 스승이기도 하는 리천이라는 사람입니다. 리천은 어떻게 소개되냐면요. 대륙 제1의 살수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1장이 되는 거죠. 이제 한중일 1장이 다 나왔어요. 한국은 뭐 김신이고 일본 1장은 사사키 신겐, 중국 1장은 리천 이렇게 한중일 1장들이 다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배경이 홍콩으로 바뀌게 되는데 진태가 혼자 간 건 아니고 효영을 같이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홍콩에 있으면서 진태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사실 화진 기획이 중국 세력이기 때문에 중국 특징이 뭐예요? 인구가 엄청 많잖아요. 물량이 엄청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로 따지면 저그예요. 땡이드라, 저글링 물량 이걸로 밀어붙이는 것처럼 중국도 물량이 엄청 많기 때문에 백이가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대비 없이 싸우게 되면 일단 물량 공세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태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홍콩 내에서 혹시 유우성을 싫어하는 애들이 있지 않을까? 유우성을 분명히 싫어하지만 유우성의 기세가 너무 세기 때문에 지금은 조용히 있는 애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걔네들을 좀 수면 위로 올리고 꼬드기려고 홍콩을 간 거야. 그러면서 홍콩에서 난리를 한번 치면서 유우성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드러내고 실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홍콩 세력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목적을 진태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홍콩에서 화진 기획이랑 한바탕 붙게 되는데 이때 유우성이 엄청 세다는 것이 드러나게 돼요. 유우성도 지금까지는 등장만 했지 또 포스만 있었지 뭐 싸움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싸우는 장면이. 근데 진태랑 유우성이랑 한번 맞붙는데 놀랍게도 진태가 유우성한테 비비질 못하는 거야. 서진태도 굉장히 세잖아요. 김신의 오른팔이고 피우진보다는 무조건 센 사람이 서진태인데 그 서진태도 유우성한테 못 비비는 거예요. 그 정도 유우성이 세다라는 게 그때 나오게 되고 이때 진태랑 표영이랑 둘이 홍콩에 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서는 싸움이 되질 않아. 왜냐면은 유우성도 있고 링링이라는 애도 있고 또 다른 간부들도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을 두 명이서 상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뭐 사생결단을 하는 건 아니고 유우성과 싸울 우리들이 그래도 꽤나 실력이 있는 녀석이다라는 것만 보여주고 빠지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그때 누가 합류하냐? 아까 김신이 고용한 예전 뜨거운 피 멤버들인 라텔, 크리사, 크로트, 샤이어 얘네들이 합류를 해서 후퇴 작전을 도와주게 돼요. 근데 이때 유우성만 있던 게 아니라 화진기획 쪽에 링링도 있었고 리천도 있었어요. 아까 말한 중국 1장. 링링도 꽤 세거든요. 크로트랑 샤이어 상대로 밀리지 않고 오히려 걔네들을 막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리천이 여기서 엄청 세다는 게 또 드러나는데 라텔이랑 또 표영이랑 2대1로 붙는데도 엄청 여유롭게 그냥 상대하고 심지어 라텔이 싸우는 도중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 녀석 김신급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엄청나게 센 녀석이 리천이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리천이 크리사한테 치명상을 입힙니다. 거의 반죽음 상태를 만들어놔요. 결국 이 싸움을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하고 이제 진태랑 표영이랑 또 다른 이스크라 멤버들이랑 다 후퇴하게 되는데, 아까 크리사가 치명상을 입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인질로 잡히는데, 인질로 잡히고 끝이 아니라 유성이 직접 크리사를 죽입니다. 근데 이 죽이는 장면이 굉장히 잔인하고 소름 돋는 묘사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유성이 그렇게 엄청 잔인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크리사가 여기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결국 진태가 여기서 한바탕 난리를 피우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유성을 싫어하지만 대놓고 싫어하지는 못하는 세력들이 있다 했잖아요. 걔네들이 이제 진태가 그렇게 난리 피는 걸 보면서 뭔가 할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홍콩 원래 세력들, 유성이 홍콩에 오기 전에 원래 있었던 그 홍콩 세력들이랑 연합을 합니다. 근데 연합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연합을 하냐면은 홍콩 내에서 화진 기획이 갖고 있던 사업체들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게릴라 작전을 펼쳐요. 계속 치고 빠지고 이걸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성 입장에서는 어때요? 홍콩이 좀 자리가 잡혀야 한국에서의 있을 싸움에 몰빵할 수 있는데, 지금 정글이 갱 왔다 안 왔다, 와드에서 보였다 안 보였다, 잠깐 얼굴 보였다가 스킬 한번 쓰고 빠지고 계속 이걸 하고 있으니까 신경이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홍콩에도 병력을 남겨둘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한국 싸움에서의 몰빵을 하지 못하게 했다. 근데 유우성도 보통 녀석은 아닌 게, 일단 홍콩에 있는 화진기획 세력은 한 절반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광저우에 있는 세력도 끌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더 확실하게 더 많은 물량을 끌고 오기 위해서 유우성이 누구를 찾아가냐, 화교 애들이 집단으로 살고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유우성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화교 애들을 대량으로 섭외를 해와요. 근데 어떻게 섭외하냐? 말빨로 섭외를 합니다. 근데 유우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는데, 유우성은 어떤 사람이냐? 항상 좋은 사람인 것처럼 연기하면서 살아가요. 물론 간부들과 있을 때는 그런 건 아닌데, 뭐 홍콩에서 상인들이랑 있을 때, 민간인들이랑 있을 때는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너희를 보호해주는 사람이야, 이러한 이미지로 항상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화교 애들한테도 역시 어떻게 다가가냐면은, 우리는 운명 공동체야, 우리는 형제야, 그래서 나는 너희를 그냥 고용해서 싸우는 역할로만 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야, 이러한 이미지로 다가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우성이 막 설득을 하는데 뭐라고 설득하냐면은, 화교 애들은 다 못 사는 애들이야. 누추한 곳에 살고 있고 여기저기 막 찢어진 옷 입고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유우성이 그곳에 외제차를 타고 가고 비싼 시계를 차고 가고 또 아주 명품 옷들을 입고 가요. 그러니까 사실 화교 애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입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야, 쟤 뭔데 저렇게 입고 와? 뭐 놀리는 거야? 이렇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유우성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삐까번쩍한 차 끌고 오고 비싼 시계 차고 비싼 옷 입고 있는 거, 나는 오히려 지금 내 상태가 너무 자랑스러워. 왜 자랑스럽냐? 나도 너희처럼 옛날에는 엄청 힘들었는데 나에게 왔던 그 기회를 잘 붙잡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도 기회를 잘 잡아. 그러면 나처럼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기회가 뭐냐면은 한국에서 있을 싸움이라는 거죠. 이 한국에서 있을 싸움에서 너네가 성과를 거두면 나는 너희에게 모든 걸 나눠줄 준비가 되어 있어.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화교 애들이, 야, 우리도 유우성처럼 잘 살 수 있겠다. 이 유우성만 따라가면 우리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유우성을 철벽처럼 믿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화진기획 세력이 홍콩에서 조금 줄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엄청나게 많은 세력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김씨는 그 동시간대에 뭘 하고 있었냐? 진태가 홍콩 가 있고 또 유우성과 싸우고 있는 그 시기에 김씨는 누구를 또 만나냐면요, 원래 최민욱 회장, 그러니까 캐슬이 밀고 있던 대선 후보 VIP 있잖아요. 그 VIP 말고 상대편 후보 진영의 정치인을 만납니다. 그 사람에게 접근해서 캐슬이 밀고 있는 VIP의 약점들과 정보들을 제공을 해줘요. 몰래. 그래서 필요할 때 언론 플레이도 할 수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김신이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슬 시즌2는 그냥 항상 싸움만 하는 게 아니라 정치 공작이 항상 함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복잡한 것도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이제 대망의 시즌2의 첫 번째 대규모 전투인 백의 vs 화진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일단 화진 기획 애들이 한국에 먼저 건너와서 여러 군데에 진을 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어디냐? 서울 외곽에 있는 한 임대 아파트 단지를 빌려요, 통째로. 근데 거기는 누가 있느냐? 유우성의 간부 중에 한 명인 도우첸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도우첸의 별명은 투견이야, 투견. 과거에 거지였거든요. 그 거지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거지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서 투견장에서 개들이랑 싸우면서 막 돈을 벌었던 그런 과거가 있는 애가 도우첸이에요. 그래서 얘는 거지 왕입니다. 왕초예요. 그러니까 도우첸이 거느리고 있는 여러 거지들을 데리고 한 임대 아파트 단지에 진을 치고 있고, 또 한 군데는 한 호텔에서 이제 나머지 화진 애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화진 본진이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호텔은 캐슬 호텔이 아닙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화진 기획에 자본이 들어가서 새로 건축을 한 어떤 한 호텔이에요. 거기에 이제 유우성을 비롯한 링링, 그리고 아까 말했던 광저우 애들, 홍콩 애들, 그리고 화교 애들, 이런 애들이 같이 있는 그런 화진 본진으로 이 호텔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이 역시도 두 개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 거지 애들과도 싸워야 되고 화진 본진과도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나누냐? 도우첸과 싸우는 섹터에는 피유진과 전국 세력들을 보냅니다. 전국 세력 식구들. 시즌 1에 나왔던 구일화라든지 도학수, 어광득 이런 애들이 함께 있는 전국 식구들, 그리고 피우진을 그쪽에 보내고 싸우게 하고, 이 화진 본진에는 김신 본인, 진태, 표영, 여민수, 그리고 백이의 서울 식구들, 그리고 부산 식구들을 데려갑니다. 그렇게 이제 피우진도 거기 가서 싸우고 김신도 호텔로 이동을 했는데, 호텔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애들이 막 있어야 되거든요. 바글바글 해야 돼, 사실. 유우성도 있고 거지들도 있고 화교 애들도 있고 홍콩 애들도 있고 막 바글바글 해야 되는데, 문 딱 열고 돌격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면서 막 얼타고 있을 때 정보를 입수하는데, 무슨 정보였냐면은 화진 애들이 이 호텔을 버리고 회암시로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회암시에는 누가 있냐면은 시즌 1에서 부상을 입고 은퇴한 이슬, 그리고 그 남구 희망 청년의 애들이 있고, 또 이슬이 세웠던 보육원도 있고요. 그리고 시즌 1에서 잠깐 등장했던 차수민도 회암시에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화진기의 그 잔인하고 포악한 애들이 회암시로 가면 어떻게 돼요? 다 몰살 당하는 거야. 잔인하게 죽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이 안 되는 거야. 만약에 이 정보가 진짜인 줄 알고 회암시로 김신도 이동을 했는데, 만약에 가짜면 어떻게 돼요? 지금 거지들과 싸우고 있는 피우진네 애들이 쌈 싸먹힐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화진기획 본진 애들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와드가 안 박혀 있는 거야. 지금 탑에서 탑끼리 싸우고 있고, 우리는 한타 치려고 모아가지고 미드에 갔는데 상대방 나머지 4명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바텀에도 안 보이고 용이나 바론에도 안 보여. 그렇다고 해서 흩어지거나 다른 데로 가자니 탑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팀 쪽이 협공을 당할 수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진짜인 줄 알고 갔다가 가짜면 뒤통수를 맞게 되는 거고, 반대로 가짜인 줄 알고 안 갔는데 진짜면 회암시에 있는 친구들은 다 몰살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신이 막 고민하고 있는데 진태가 뭐라고 말하냐? 나 한 번만 더 믿어줘. 내가 홍콩에서는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지 못해서 크리샤도 죽게 됐는데 한 번만 더 믿어줘. 라고 말합니다. 그때 김신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진태야, 난 너를 믿지 않은 적이 없어. 난 널 항상 믿고 있어.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김신과 여민수 정도만 회암시로 가고 진태와 표영을 비롯한 나머지 애들은 호텔에 남겨둡니다. 정황을 빨리빨리 파악해서 대처하려고 호텔에 남겨둔 건데, 김신이 떠나고 나서 얼마 뒤에 갑자기 호텔에 화진기획 본진 애들이 총공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호텔에 남겨져 있는 백이 애들은 화진기획과 비교하면은 굉장히 소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팀은 지금 질럿 한 3기 나왔는데 갑자기 발업된 저글링 2부대가 오는 거야. 이거 어떻게 막을 거야? 이 사실 유우성이 머리를 잘 쓴 건데, 김신이 빠져나가는 것을 기다린 거야, 사실은. 김신이 회암시로 가서 김신 없는 이 속빈 강정과 같은 백이 애들을 물량으로 몰아붙이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 거죠. 그리고 회암시로 간 김신은 중간에 누굴 만나게 되냐? 아까 김신의 대항마로 섭외했던 리천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신도 거기 붙잡아두고, 그 사이에 김신이 없는 이 호텔에서는 백이 애들을 유우성이 몰살시켜버리는 그런 아주 완벽한 계획을 유우성이 세운 거예요.
그리고 살짝 말씀드리면 임대 아파트 단지 싸움, 그 피우진 대 도우첸 그 싸움은 피우진이 이깁니다. 뭐 중요하게 볼 그런 싸움은 아니에요. 피우진이 열심히 싸워서 겨우겨우 도우첸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싸움이 마무리돼서 피우진도 이제 호텔로 이동을 하려고 한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 기억으로 그 정도까지 스토리가 진행되고 한번 휴재를 했거든요. 그리고 휴재하고 복귀하고 나서 처음으로 진행된 이야기가 아까 이야기한 김신 대 리천 싸움인 거예요. 근데 굉장히 명장면입니다. 제 기준으로 시즌2의 가장 명장면이에요. 김신은 뭐 명실상부 1장이고 리천도 중국 1장이잖아요. 그리고 라텔이 뭐라고 했어요? 김신급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관 최강자들의 싸움인 거지. 일부로 친다면 김신 대 백도찬 싸움인 거예요. 이 싸움이 있을 때 이 김신과 리천을 어떻게 묘사하냐면은 체격과 속도와 기술 모두 거의 흡사하다고 묘사를 합니다. 비슷한 수준인 거야. 그리고 정상급 실력자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단순히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야. 엄청난 수싸움을 동시에 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막 총도 쏘고 칼도 쓰거든요. 근데 총을 쏘다가 권총을 빼앗길 것 같으면 순간적으로 이 잠금 장치를 다시 걸어버려서 일부러 넘겨. 그래서 상대방이 빼앗았을 때 총을 쐈는데 잠금 장치가 걸려있으니까 잠깐 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틈을 타서 공격 한번 넣고, 그리고 상대방도 그 공격에 온전히 맞아주지 않아. 어떻게 겨우 쳐내가지고 또 다시 치고받고 싸우고 막 이러한 수싸움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거의 대등하게 김신이랑 리천이 막 싸우는데 리천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리천은 스스로가 제일 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부심도 있지만 동시에 그 자부심에서 나오는 약간의 자만과 방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천이 중간에 싸우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김신을 보면서 네가 나무라면 나는 태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김신을 밑으로 깔보면서 내가 여전히 일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막 엄청나게 치열한 싸움을 하다가 결국 김신이 이기거든요. 그 리천의 약간의 방심을 틈타서 김신이 이깁니다. 그때 리천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사를 쳐요. 아까는 네가 나무라면 나는 태산이다 라고 했잖아요. 마지막에 뭐라고 대사를 치냐면은 나무는 나란 말인가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총을 맞고 죽습니다. 근데 김신이 이 싸움에서 굉장한 기술을 하나 또 습득하게 됩니다. 아까 백도찬이랑 싸울 때도 백도찬식 찌르기, 엇박 찌르기를 배워왔잖아요. 이번에는 리천한테 뭘 배워왔냐? 리천의 트레이드마크인 기술, 촌경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먹을 쥐는데 이렇게 쥐는 게 아니라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올립니다. 짱구 엄마 꿀밤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리천이 쓰는 꿀밤 기술은 뭐냐? 시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순간적으로 이 관자놀이의 이 촌경이라는 기술로 가격을 함으로써 순간에 스턴을 거는 거야. 잠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러한 시시기 기술이 촌경이라는 기술이에요. 근데 그것도 김신이 자신과 싸울 때 리천이 쓰고 있는 걸 보고 아 이거 좋은 기술인데? 라고 하면서 베껴옵니다. 여기서 김신이 리천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 수 있는데 리천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때요? 내가 제일 세다는 자부심이자 자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김신은 항상 백도찬한테도 스킬을 배우고 리천한테도 스킬을 배워. 여전히 배움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신이 사실 이길 수밖에 없다. 그 좋은 기술을 또 김신이 배워오고 또 이후에 있는 싸움에서 계속해서 아주 중요할 때마다 잘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김신이랑 리천은 김신이 이기게 됐는데 이렇게 한창 백이랑 화진이 막 싸우고 있어요. 아파트에 싸우고 있고 김신도 싸우고 있고 또 호텔에서도 싸우고 있을 때 동시에 또 다른 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아까 김신이 캐슬이 밀고 있는 VIP의 상대편 진영에다가 작업을 쳐놨잖아요. 그 작업을 친 걸로 VIP의 상대 진영이 언론 플레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패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칼로 난도질을 하고 있고 막 사람이 막 죽고 있는 그런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패싸움을 하고 있는 패거리와 저 상대 진영 대선 후보랑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막 이러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VIP랑 최민욱 쪽에 타격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듣게 된 최민욱도 경호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백이랑 화진 빨리 마무리시키고 둘 다 잡아와 혹은 둘 다 마무리해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서 경호대를 출발시켜요. 그래서 경호대에서 마하경, 마준영 이러한 완전 톱클래스 대장들도 출격을 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일부에서 리타이어 된 줄 알았던 최달천도 최민욱이 다시 스카우트를 해옵니다. 그래서 최달천도 경호대 소속이에요. 그래서 최달천도 함께 이동을 하는데 사실 경호대가 차를 타고 막 이동을 하면 금방 도착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백이든 화진이든 경호대가 도착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 경호대가 늦게 도착할 수 있게 누군가는 시간을 끌어줘야 되는데 그 시간을 끌어주는 걸 누가 하느냐? 아까 나왔던 김신의 영원한 조력자 희대가 자신의 일본인 친구들을 데리고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인 입구 막기 하는 것처럼 경호대 애들 차 타고 올라오는 거 막 차로 막고 시멘트 부어서 막고 막 이렇게 겨우겨우 막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경호대 애들이 굉장히 빡세다는 게 나옵니다. 어느 정도로 빡세냐면은 싸우다가 눈에 칼을 맞아도 계속 싸워. 그냥 어중이 떠중이 같은 애들은 칼 맞거나 펀치 맞거나 그러면은 그냥 바로 리타이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경호대 애들은 눈에 칼을 맞아도 소리도 지르지 않고 계속 싸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빡센 애들인 거야. 게다가 총도 잘 쏴요. 마하경이랑 마준영이 미국 특수부대 출신이거든요. 군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경호대도 군인처럼 훈련을 시켜놓은 거야. 사격 훈련도 시켜놓고 대형도 맞춰서 싸우게 해놓고 거의 뭐 군부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경호대는 특수부대나 마찬가지야. 깡패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막 희대가 엄청 힘들어합니다. 야 이거 막을 수 있나? 시간 제대로 끌 수 있나? 하면서 막 고군분투하는데 누가 또 등장을 하냐면은 아까 김태훈이 최민욱과 같은 편이 되기로 하면서 류지학을 파견했잖아요. 류지학이 뒤에서 갑자기 등장을 하는데 놀랍게도 류지학이 경호대를 도와서 희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희대를 도와서 경호대를 공격하는 거야. 갑자기 뒤통수를 칩니다. 알고 보니 김태훈이 교류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김신이랑 미리 말을 맞춰놓은 거예요. 임시 동맹을 맺어놨던 거야. 시즌 1에서는 김신이 여러 계획을 짜두고 판을 깔아둔 다음에 김태훈이랑 동맹을 맺었잖아요. 이번엔 반대예요. 김태훈이 여러 판을 깔아두고 김신이랑 동맹을 맺은 거야. 시즌 1 때 김신이 제갈량이라면 김태훈은 주유라고 비유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주유도 엄청 대단한 사람이야. 오나라 대표 무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유도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김태훈도 너무 똑똑한 사람이라서 아주 치밀하게 몇 수 앞을 염두에 둔 계획들을 세워둡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세워뒀냐면은 캐슬에서 밀고 있는 VIP가 최민욱을 버리도록 계획을 세워놓은 거예요. 아까 언론 플레이 했잖아요. 사실 김신이 상대편 진영 정치인들이랑 만날 수 있던 거는 김태훈이 중간에 다리를 놔준 거거든요. 왜냐하면 김신은 이스크라에서 킬러 생활하다가 온 녀석이기 때문에 정재계에 연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김신이 정치인을 만났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김태훈이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막 정보를 넘겨주면서 언론 플레이 하면서 VIP 이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사태를 빨리 무마시키려면 최민욱을 꼬리 자르기를 해야 돼. 그래서 김태훈이 그 VIP한테 가가지고 후보님 최민욱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저를 선택하십시오. 저를 선택하시면 제가 물심양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언론 플레이도 제가 다 무마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설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계획을 세워두고 또 일부러 최민욱한테도 접근해가지고 류지학을 홀딩스에 파견하면서 내부에서 협력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계획을 세워둔 거죠. 또 동시에 무엇을 했냐면은 원래는 아버지 김용성 측에 있었던 현석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전 10강이자 류지학 이전의 하성 1장이었던 현석이라는 녀석을 스카우트 해옵니다. 그러니까 왜 스카우트를 하냐? 이것도 몇 수 앞을 내다본 거야. 최민욱 입장에서는 이제 김태훈이 배신한 것을 알게 되면 김태훈을 잡으려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카운터 칠 수 있는 현석을 미리 배치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인진이 김태훈을 잡으러 막 룰루랄라 이러면서 어차피 김태훈은 싸우는 녀석도 아니니까 막 왔다가 현석이랑 붙게 돼서 막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태훈도 굉장히 머리를 잘 썼다라고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한쪽에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대망의 하이라이트인 호텔에서의 서진태와의 유우성의 싸움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싸움은 굉장히 처절한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막 명장면인데 아까 홍콩에서 처음 붙었을 때는 진태가 유우성한테 밀렸잖아요. 비비지도 못했잖아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진태 역시도 칼을 갈았거든요. 내가 이 자리에서 무너지면 모든 게 끝난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또 유우성이 내 동료인 크리샤도 죽였기 때문에 복수심도 있어. 보통 소년 만화들에 나오는 각성 재료가 다 모인 거예요. 물러설 수 없는 책임감과 동료의 복수. 이 각성 재료가 다 모였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진태는 유우성과 어떻게 싸울까? 놀랍게도 여전히 밀립니다. 그만큼 유우성과 진태의 실력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진태가 그 각성 재료를 모았잖아요. 그거를 조합해서 각성을 한번 했어요. 각성을 해도 비비는 정도예요. 원래 클리셰는 어때요? 각성하면 이겨야 되는데 각성해서도 겨우 비비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태가 나중에는 인정을 합니다. 아, 유우성은 내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근데 대신에 유우성한테도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유우성은 좋은 이미지를 가져가려고 연기를 하고 있었다고 했죠. 이 싸우면서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극한의 컨셉 중입니다. 계속 그 컨셉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기를 해요. 좋은 사람인 척 가면을 쓰고 있어. 특히 자신이 거짓말 치면서 설득했던 이 화교 애들이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만큼은 좋은 사람인 척 연기를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 유우성의 성격이면은, 그 포악하고 잔인한 성격이라면은 자신이 위급할 때 동료들을 방패로 쓰는 그런 프렌드 실드도 막 써야 되거든요. 근데 프렌드 실드를 쓰지 못해. 그래서 막 몇 번 진태를 죽일 수 있었는데 놓친 경우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 중국 애들이랑 백이 애들이랑 막 싸우고 있는 난전 중에 진태랑 유우성이 대치하고 있을 때 중간에 한 명이 껴요. 미안합니다 하면서 끼거든요. 그때 원래 유우성의 성질이라면은 진태가 찌르는 칼을 걔를 통해서 프렌드 실드로 맞고 카운터를 찌르는 그런 식으로 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연기를 해야 하다 보니까 그거를 못해요. 막 누가 중간에 끼면은 괜찮아? 막 이래야 돼. 그래서 서진태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어쨌든 진태랑 유우성이 막 계속 막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 중에 엘리베이터에서 싸우는 씬이 있어요. 그 싸움이 아주 명장면입니다. 마치 신세계에서 황정민이 엘리베이터에서 싸우는 그 씬처럼 아주 처절하게 싸워요. 좁은 공간이니까 막 엎치락 뒤치락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피 때문에 미끌거리기도 하고, 진태가 유우성 칼로 몇 번 팍팍팍 찌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칼이 부러져 있고, 그 칼이 부러진 조각이 유우성 배에 박혀 있는데 유우성도 그 조각을 빼내서 막 진태를 찌르고 엄청나게 처절하게 싸우거든요. 근데 그 싸움을 하면서 진태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이길 상대가 아니다. 그러면 동기어진을 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유우성을 잡고 추락합니다. 실내였는데 그 위에 난간에서 진태가 유우성을 잡고 같이 추락을 합니다. 추락을 해서 꽝 떨어진 후에 유우성이 막 허둥지둥 되고 있을 때 진태가 뒤에서 목을 졸라서 결국 유우성을 죽였어요. 그러나 진태 역시도 빈사 상태예요. 목에도 칼을 찔렸고 또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몸 이곳저곳 성한 곳이 없어. 당장 병원에 안 데려가면 죽기 직전인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딱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유우성을 막 목졸라 죽이고 진태도 쓰러져 있고 의식이 없을 때, 그때 아파트에서의 싸움을 마친 피우진과 리천과의 싸움을 마친 김신이 동시에 호텔에 도착하는데, 지금 엉망이 되어 있는 백이 식구들을 눈으로 보게 됐어요. 제가 언급은 안 했지만 백이의 간부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엑스트라들이 이 싸움에서 다 죽습니다. 나름 싸움을 잘하고 또 실력도 있는 그런 간부급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어요. 그리고 진태 역시도 빈사 상태로 의식을 잃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신이 약간 분노도 분노인데 되게 뭐라 해야 되냐, 굉장히 차가워진 분노인 상태로 진태를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갑니다. 진태를 보기 위해서. 그때 링링이 김신의 사각으로 달려드는데 김신이 그 링링을 원콤을 내버려요. 링링도 10강이거든요? 근데 김신이 원콤을 내버린다. 그래서 김신이 진태를 이렇게 들고 생각에 빠져요. 지금 이 싸움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이 싸움을 이어서 원래 목적인 최민욱한테 또 가야 될까? 아니면은 후퇴를 해야 될까? 이런 걸 고민하면서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진태를 데리고 도망쳐버리고 싶다 라는 생각까지 해요. 옆에서 피우지는 이번에는 물러나야 될 것 같다. 우리 친구들 수습해서 병원도 가고 장례도 치러야 되지 않겠냐? 이번에는 물러서자 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김신이 결심을 합니다. 아니, 곧바로 최민욱을 치러 가겠다 라고 결심을 해요. 왜냐면 지금 아까 경호대가 막 출발했잖아요. 최민욱을 지키고 있는 경호대는 이제 몇 없는 거야. 빈집 처리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뿐이다. 우리 팀 앞에 막 상대편 와 있는데 빨리 텔 타서 상대편으로 가야 돼.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우진이 그 결정을 한 김신을 보면서 결국 이런 선택을 하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피우진은 그래도 동료를 좀 더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물론 최민욱한테 복수를 하고 싶어 하긴 하지만 지금 우리 쓰러져 있는 우리 동료들을 챙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편인데 김신이 그거는 나중에 하고 빨리 최민욱을 치러 가자라고 말하니까 약간 조금 얘 나랑 노선이 다른데?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진태 깨워가지고 진태야 가자 의식 차려 너 지금 힘든 거 아는데 해야 돼 막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아. 호텔에서 거의 막 쓰러져 있는 친구들은 병원에 가게 하고 이제 피우진이랑 함께 있었던 그 아파트에서 싸웠던 전국 식구들 그 친구들을 데리고 호텔로 공격을 갑니다. 그래서 호텔에 도착해서 그곳에 남아있는 소수의 경호대랑 겨우겨우 싸움을 하고 결국 최민욱이 있는 방으로 김신이 꽝 들어가게 되는데 최민욱이 없어. 최민욱도 본진을 버리고 도망을 친 거였어요. 약간 최민욱은 이런 심리였었던 것 같아.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느낌. 왜냐면 지금 막 VIP도 전화 오고 언론 플레이도 하고 있고 지금 이 싸움을 빨리 끝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여기서까지 계속 싸우면은 앞으로 미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일단 그냥 김신한테 내 본거지를 넘겨주고 다음을 기약하자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얼마든지 나는 김신 정도는 꺾을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김신이 최민욱이 있었던 그 본진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본진이 어디냐면은 호텔 캐슬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아니 최민욱은 홀딩스 회장인데 왜 호텔에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호텔이 상징적인 곳인 것 같아. 물론 대외적으로는 호텔의 회장은 천일도인데 사실 호텔의 회장이 뒷세계의 짱이다 라고 하는 암묵적인 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민욱이 사실은 숨겨져 있는 호텔의 주인인 거지. 천일도는 바지 사장이고 최민욱이 진짜 호텔의 주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이제 김신이 먹게 되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천일도 역시도 최민욱을 배신하고 김신 편에 붙습니다. 왜 갑자기 천일도는 김신한테 붙냐? 원래 천일도가 대한민국 뒷세계의 회장이었거든요. 근데 최민욱이 등장해서 천일도의 자리를 먹어버리고 천일도를 2인자로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일도는 어때? 지금은 최민욱 밑에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계속해서 내가 다시 그 자리를 되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이 순간에 최민욱을 버리고 김신 편을 드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김신 편을 들지만 속으로는 어떻겠어? 김신도 언젠가 내가 제껴서 다시 내 정점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겠죠. 뭐 어쨌든 천일도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김신은 결국 최민욱을 잡지는 못했지만 캐슬의 회장이 되었다. 그리고 시즌2의 제목처럼 만인지상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대한민국 뒷세계의 정점이 되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최민욱과의 결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뒷세계의 정점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호텔을 차지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로서는 김신이 대한민국 뒷세계의 정점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캐슬의 회장이 된다는 거는 결국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양아치들이나 건달들, 깡패들을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을 소집하게 돼서 최민욱이랑 싸우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에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